네, 전국해법을 모색한다. 예, 오늘은 이영작 서경대 석좌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이 총선, 20대 총선, 이 여소야대 전국이 16년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총선의 의미를 좀 먼저 한번 짚어보시죠. 이게 숫자로만 본다면요. 서울만 보면은 33만 명의 우파가 등을 돌렸어요. 지역구별로 한 6천 명가량 됩니다, 평균. 그걸로 인해서 서울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우파가 등을 돌린 거지 좌파가 이긴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모두 패배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건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했고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했고 승자는 호남당뿐이다. 호남뿐이다. 국민의당도 아니다. 그 아니라는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 그걸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예. 네. 그리고 이번에는 문재인 대표, 박근혜 대통령 모두 패배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국민은 대단히 불안하다. 그 다음에 국민의당이 좌양자하는 순간 국민의당 지지에 25%에서 많게는 29%, 30%까지도 등을 바로 돌릴 것이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지역구에서 공천 잘못해서 지역구에서 참패했고 비례대표 지지율의 후퇴는 박 대통령이 우파 유권자에게서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 총선 민의를 네.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그 중에 한 중요한 부분 한 서너 가지만 좀 한번 네. 짚어주시죠. 우선 우파 유권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심판한 거다. 네. 새누리당에 등을 돌린 거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네. 왜 그랬습니까? 우선 서울만 보면요. 네.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등을 돌렸는데 네. 또 왜 등을 돌렸고 왜 심판을 한 겁니까? 등을 돌린 이유는 네. 우선은 공천 파동이 굉장히 공천 파동이 역시 공천 컸습니다. 파동으로 인해서 한 것이 크고 그다음에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우선 경제라도 좋아야 되는데 네. 뭐 경제야 박근혜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경제가 뭐 나빴으니까 경제 성적표가 안 좋았어요. 예. 경제 성적표가 안 좋았고 그다음에 이번 총선 과정에서 거의 1년을 두고 너무 무리하게 진박 해가면서 네. 박이라는 자기 지지 세력을 이렇게 막 쪼개버린 그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굉장히 감정이 나빠졌다. 특히 국회의원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람 쫓아내버리고 딴 사람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는 그런 식의 공천. 또 그것에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모든 일이 그냥 발생해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네. 뭐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심판을 네. 또 가장 엄중하게 심판을 받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5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네. 수석비서관 A라는 형식을 통해서 네. 이 총선 민의에 부응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는 지가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야당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는 거죠. 네. 네. 야당은 일단 네. 뭐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네. 하는 비판적인 논평. 무슨 말을 했어도 전혀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네. 결국 어떻게 보면은 야당이 좀 정치 보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번 뭐 지난 두 정권의 적폐를 심판하겠다. 오늘 오늘 언론 그냥 탑뉴스로 천정배 의원이 네. 한 것이 보도가 됐는데 네. 지금 하다못해 지난 개성공단 중단한 것까지도 청문회를 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지금 국민은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데 지금 이제 완전히 정치 보복의 모드로 들어가고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야당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흔들고 해서 효과가 있겠어요.
네. 근데 교수님이 그걸 야당의 현재 네. 야당의 어떤 스탠스 네. 이거를 정치보복이라고 단정 짓는 근거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통치 행위가 쭉 있었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쭉 몇 가지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아, 예. 야당에서 네, 야당에서 이거를 하는? 적폐라고 해서 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는 지난번에 그 노무현 대통령을 네. 이명박 정권 때 이제 그 수사를 하는 바람에 네, 네. 말하자면은 자기 목숨까지 끊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내놓은 건 아니지만 그 보도를 보는 순간 정치 보복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갖게 됐다.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첫 일성이 천정배 의원의 첫 일성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의도가 무엇이냐. 그렇게밖에 저는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네. 뭐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교수님이 네. 그렇게 느꼈다고 하시니까 네. 네. 근데 교수님이 느낀 대로 야권이 정치보복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네. 국민들이 이 정도면 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네. 반성과 성찰과 이런 걸 통해서 국정 운영 스타일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비록 정치보복을 생각했더라도 야당이 할 수 있는 것도 뭐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정권을 잡은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지만 이 의회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은 걸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 게 깊은 반성과 성찰입니까? 저건 잘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결국은 말로 해야죠. 말로 어떻게 내가 그리고 죽을 죄졌습니다. 행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나는 행동이라는 것은 뭐 저는 한 두어 가지는 우선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말보다는 네. 좀 더 국민들한테 몸을 낮추고 고개를 숙이는 말들이 필요했을 거라고 보고요. 뭐 정치라는 게 통치행위라는 게 말이 중요하니까 행동도 우선 지난 뭐 총선 후에 뭐 서로 정신이 없었겠습니다만 우선 좀 만나야죠. 뭐 새누리당의 의원들도 만나야 되고 이제는 그리고 새로 그 3당 구조가 정립이 됐으면 야당하고도 만나자고 제안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야당이 거절해서 못 만나는 거야 어쩔 수가 지금 없겠지만. 현재요. 예. 그러나 지금 현재 전국이 이제 이 19대 국회에서 20대 국회로 넘어가는 네. 그런 트랜지션 피리어드인데 네. 누구를 만나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만난다면은 김종인 대표하고 만나야 돼요. 문재인 대표하고 만나야 돼요. 김종인 대표가 만나요. 김종인 대표가 뭐 그렇게 만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지금 가장 급한 거는 민생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선 대통령이 민생을 얘기를 했으면은 야당이 그 민생에 대해서 화답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다. 그 대화 단절된 것이 저는요, 삼권 분립 하에서는 국회는 자기 할 일을 함으로써 말을 하는 거고, 네. 대통령은 자기 국회가 만들어준 법을 집행함으로써 자기 이 소통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소통을 전혀 안 하면서 대통령 보고 소통하라.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대통령은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법이 있어야 되는데 법이 없으니까 소통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원인적으로 본다면 무슨 말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한테 불선했을 수도 있겠고 불경스러울 수도 있었겠지만 네. 그거는 개인적인 거고 중요한 거는 나라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나라가 돌아가는 법안을 야당에서 발목을 잡고 못 가게 해가지고 박근혜 소통을 거기서 막아버리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소통해라. 그게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렇게 따져서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야당이 대통령만의 책임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총선민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뭐 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국정 운영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총선 민의의 두드러진 특징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 세력조차도 등을 돌렸다고 하는 것이
공천 파동이라고는 직접적 계기가 있었지만 그것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찍어내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파동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건 보수 잘못한 지지층조차도 거니까 그거는 보수와의 관계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등을 돌리고 네. 있으니 네. 대통령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뭔가 국민들하고도 또 새누리당하고도 야당하고도 대화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변신을 해달라고 하는 게 국민적 요구인데 그 변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로 국민들로부터 근데 그것보다도 더 원천적인 예. 이유는요. 그것보다 더 원천적인 이유는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게 대통령이 마비시킨 거예요. 야당이 마비시킨 거예요. 그 얘기를 해야죠. 그래요? 그렇죠. 예. 거기서 법안이 나오고 그거는 그리고 법안에 대해서 제가 무조건 지금 반대하는 교수님하고 거고. 지금 네. 이 문제는 논쟁할 네. 상황은 아니죠.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네. 네. 아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사실은 거의 아무것도 안 된 거 아닙니까? 국회만 놓고 보자면. 그렇죠. 근데 국회 선진화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당시 황우여 대표가 밀어붙여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원죄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도대체 누구 원죄부터 책임이냐고 하면 대통령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이용해서 국회를 마비시킨 야당의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아니, 뭐 저는 야당도 네.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야당보다 더 큰 책임이 새누리당한테 있고 그리고 선진화법만 놓고 보면 그 선진화법을 강행했던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고 황우여 총리였단 말이죠. 부총리였단 말이죠. 그건 다 정확해요. 예. 그러나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통과시킬 건 통과시켜주고 무조건 민생법은 다 그냥 발목 잡고 네. 발목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회도 문제가 있고 네. 야당도 문제가 있고 물론 대통령도 문제가 있고 예. 그러니까 작년에 오죽했으면 더불어민주당 보고 봉숭아학당이라고 그랬겠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요. 이게 뭐 박근혜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만이 잘못했냐? 그건 단지 대통령이기 때문에 책임이 더 커 보일 뿐이죠.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지적하신 게 더불어민주당도 패배자고 네. 문재인 전 대표도 패배자다. 이 점이신데요. 네. 문재인 대표가 패배자라고 한다면 호남에서의 패배가 직접적인 그것뿐만 근거일 아니죠. 텐데요. 예. 왜 그런가 하면요. 비례대표의 예, 득표율은 그것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48% 지지하던 유권자들 다 어디 갔어요? 지난 대선에서. 네. 25.5%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거의 반토막 대거 나버렸어요. 국민의당으로 갔죠. 네.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문재인 대표가 실패한 거고 그다음에 호남에서 진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한 거고 그러니까 다 패배한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사실은 그 총선 과정에서 네. 이 대선 불출마 정계 은퇴를 호남이 벌이면 이렇게 표현하면서 네. 네. 선언했는데 네. 사실 그 족쇄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DJ 생가로는 갔습니다. 이 호남 민심이 어떻게 문재인 전 대표를 볼 것 같습니까? 이게 역사를 봐야 되거든요. 예. 호남이 2번 대선에서 이겼어요. 네. 그건 항상 충청권하고 손을 잡았어요. 네. DJP. DJP 연합이 있었고 그다음에 수도를 그리 옮긴다는 게 있었고 행정수도. 네, 예. 행정수도. 그래서 이 호남이 충청권하고 손을 잡아서 이 수도권의 진보 세력과 성공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2번은 호남이 진보하고 손을 잡았어요. 아하, 그래서 충청도가 손잡은 게 아니라 충청권하고 진보 손을 잡고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호남이 진보하고 손을 잡잖아요. 네. 그럼 영남의 보수와 또 보수 세력과 손잡는 것이 강화됩니다. 네. 그러면 필패예요. 아하,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호남이 잘 판단을 해야 돼요. 호남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되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그 판단하기 이전에 네. 지금 우리는 22개월이라는 세월을 박근혜 대통령이 전륜발 정권이 돼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요. 네, 네. 그 22개월이라는 그 세월을 대한민국이 허송세월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그 22개월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건 누구냐? 그건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손잡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당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요.
국민의당에 간 93만 명의 우파 유권자들이 바로 등 돌립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제 천정배 의원의 그 천정배 의원뿐만 아니죠. 네, 적폐 해소 이 네. 대목에서 지금 이 국민의당이 지금 좌로 가고 있는 그렇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건데 거기다 교과서 문제도 그러나 있죠. 안철수 대표가 좌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적어도요. 예. 얘기한 것 중에 한 두어 가지 제가 얼른 생각나는데 하나는 교과서 문제가 있었고 국정교과서 문제 다시 원점으로 그다음에 세월호 특검 네, 세월호 또는 이 특별법 개정 문제가 있었고 그런 것이 지금 그렇게 시급한 문제냐? 네,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죠. 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경제다 해놓고 나서 지금 경제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더불어민주당과 이 우파 유권자와는 관계가 없어요. 네. 그러나 국민의당과는 우파 세력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손을 잡아야 된다. 또는 박근혜 정부에게 힘을 보태줘야 된다. 이래야 그렇죠. 대선에서 이긴다. 대선에서 이기고 그 말씀인데 다음에는, 그 순간 이게 뭐 이중대 소리가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이중대 소리하는 사람들은 좌파들이에요. 진보 세력이 어차피 그 사람들은 여기 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설사 그러나 국민의당 지지자 네. 안철수 대표에 대한 지지자 중에는 네. 야당성 강한 유권자들이 거기는 많지 호남밖에 않습니까? 없어요. 그건 호남밖에 없어요. 그건 호남밖에 없다. 호남밖에 없어요. 내가 서울 유권자를 다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서울에서 77만을 표를 받았거든요. 그 중에 23만 표가 우파예요. 아하.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재경 호남인들. 나머지는 지난번에 투표 안 한 사람들. 아하. 네. 그러니까 유권자 서울에서 투표율이 올라갔거든요. 그 올라간 만큼 플러스 23만 명이 서울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안철수를 교수님 지지한 분석대로라면 네. 호남은 정권을 잡을 수 있다면 그렇죠. 전략적으로 뭐 중도 보수와 손잡는 거 네, 그것에 그거에는 대해서는 방법이 없죠. 네. 뭐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가 되니 네. 그거는 이미 두 차례 선거 집권할 때 경험이 그랬다.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 걱정하지 말고 네. 오히려 보수층과 중도층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국민의당이 움직여야 된다. 그렇죠. 그 말씀하시는 그렇죠. 바로 그 말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대 뭐 이런 비판에 그거 겁낼 너무 필요 없어요. 처음에 저기 생길 때 호남 자민위원회가 얼마나 욕들 했습니까? 흉보고 모든 언론가 모든 평론가들이 호남 자민위원회 그랬지만 그걸 이겨냈잖아요. 근데 그거 하려면 국민의당 내부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거는 처음에 호남당이라고서 시작할 때부터 입장 정리가 돼가고 있겠죠, 지금쯤. 아니면은 지금 그런 고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집권할 것이냐, 더민주와 손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새누리와 손을 잡을 거냐. 네, 그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예, 뭐 하여튼 쉽지 않은 문제인데 여러 가지 정치가 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문제를 제기하시는 걸로 네. 그렇게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